그날 밤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사위는 아내의 부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두 외로운 영혼의 유일한 증인처럼 창밖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우연히 그 너무 큰 비밀을 듣게 되었고 나의 55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미연, 55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째다. 아이들은 다 제 갈 길 찾아 떠나고 큰딸 수진마저 남편 준호와 함께 늦깎이 유학길에 오르면서 이 집은 나 혼자에게 너무도 벅찬 텅 빈 공간이 되었다. 거실의 소파는 늘 내가 앉던 자리만 움푹 패여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혼자 먹는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남편의 빛바랜 사진만이 내가 과거의 미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새벽녘, 나는 늘 그렇듯이 눈을 떴다. 얇은 이불이 차갑게 몸을 감쌌다. 옆자리는 20년 전부터 늘 그랬듯이 텅 비어 있었다. 손을 뻗어 만져본 차가운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사무치게 쓸쓸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톡, 톡,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잊고 지낸 기억의 문을 여는 노크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물을 끓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나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었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 텅 빈 집처럼 나의 마음도 늘 회색빛이었다. 딸 수지는 유학을 떠나기 전 내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며 사위 준호를 잠시 우리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는 유학 준비로 잠시 휴직을 한 상태였고 수지는 남편이 곁에 있어주면 내가 덜 외로울 것이라고 했다.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위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나의 깊은 고독을 메울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집의 또 다른 낯선 그림자일 뿐이었다. 나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딸이 떠나기 전에는 준호와 함께 매일 아침을 먹었지만 수진이 떠난 후 준호는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시리얼로 때웠다. 나는 밥을 조금 더 해서 준호 몫을 덜어놓았다. 누룽지라도 끓여 먹으려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차피 그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는 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좀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았다.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가 쌓인 거실 가구들을 하나하나 닦아냈다. 남편의 손때 묻은 낡은 서재의자,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쓰던 삐걱거리는 식탁. 모든 물건에는 과거의 흔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덧없는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물에 불과했다. 나는 무심하게 먼지를 닦아내며 내 삶 또한 이 가구들처럼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55년은 너무나 길었고 동시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공허한 시간 같았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했다. 그저 나이든 몸과 텅 빈 마음만이 남았다. 오전 내내 비는 멈추지 않았다. 창밖의 세상은 흐릿하고 축축했다. 오후가 되어도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점심을 간단히 혼자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렬하게 사랑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났다. 나는 그들의 감정선에 몰입하려 애썼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에게 사랑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 같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잠시 눈을 붙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준호가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인 모양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늘 조용히 다녔기에 그의 외출조차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었다.
냉장고에서 두부와 호박, 양파를 꺼내 썰었다. 조용히 칼질을 하고 있는데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나는 괜히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원래 그런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된장찌개 양념을 풀었다. 갑자기 준호의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으윽 짧고 낮게 울리는 소리였다. 나는 순간 칼을 든 채 멈칫했다. 준호 씨, 조심스럽게 방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 사이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고통스러운 듯한 소리였다. 나는 망설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그가 아픈 걸까? 아니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칼을 내려놓고 준호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도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느라 미처 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틈새로 보이는 방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는 손길로 문틈을 조금 더 벌렸다. 안에는 준호가 침대 옆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상의는 벗은 채였고 넓은 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몸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잔근육들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사적이고 동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서 차마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얼음주머니 같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허벅지, 아니, 정확히는 사타구니 부근에 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감각이 나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가 다시 낮게 신음했다. 하! 그의 숨소리에는 분명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낯선 남자의 냄새와 함께 거대한 슬픔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깊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얼음주머니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그가 상자를 열고 안에서 흰색 크림 같은 것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사타구니 부근에 바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체념 같은 것도 엿보였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낯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어떤 깊은 사적인 영역이 노출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그가 왜 저렇게 고통받는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괴롭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그는 크림을 바르는 내내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언어처럼 들렸다.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남편은 언제나 강하고 듬직하고 고통 따위는 느끼지 않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젊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너무나 나약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는 소리 없이 문틈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까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칼날의 감촉이 갑자기 서늘하게 피부에 와닿았다. 나는 냄비 속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준호의 신음소리와 나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멍하니 서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가 크림을 바르던 사적인 부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것은 나에게 낯선 세계의 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이 죽은 후 나의 몸도 함께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여성으로서의 감각, 성적인 욕망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의 죽어있던 감각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나는 차가운 싱크대 상판을 짚었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낯선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왜 저렇게 아파하는 걸까? 너무 큰 것이라고. 그의 아내인 수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을까? 아니, 어쩌면 수진도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밝고 쾌활한 수진의 모습 뒤에 혹시 숨겨진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저녁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 준호의 목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그의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문을 힐끗 바라보았다.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 안에 갇힌 준호의 고통과 그로 인해 깨어난 나의 낯선 감각들이 마치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압박하는 듯 했다. 밤이 깊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창밖은 온통 물방울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 숟가락 밥을 삼킬 때마다 준호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방문은 마치 봉인된 비밀을 간직한 거대한 문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내가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낯선 고통과 욕망의 세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야른 잠옷을 걸쳤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늙고 지쳐 보였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어깨.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몸은 더 이상 그 어떤 남성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나의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고통은 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몸의 감각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고 귓가는 뜨거웠다. 잠시 잊고 지냈던 내 안에 숨겨진 여인의 모습이 고통스럽게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공기가 나의 피부에 와닿았다. 이 텅 빈 침대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끝없는 고독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고독이 예전과는 달랐다. 준호의 고통과 함께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희미하게 깨어나면서 나의 고독은 더욱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빗소리 속에서 나의 55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밤을 지새웠다. 그 밤, 나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빗소리는 내내 창밖을 두드렸고 준호의 낮은 신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 어둠 속에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사적인 순간이 아른거렸다.
내 몸은 20년간 잊고 지냈던 낯선 감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손끝은 저릿했다. 여성으로서의 내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이 감각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강렬한 호기심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아침이 밝았다. 빗줄기는 한결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텅 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젯밤 일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듯 느껴졌다. 싱크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 모든 일상의 소음들이 내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때였다. 준호의 방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그가 나오는 기척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냄비 속 된장찌개를 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다. 혹은 나의 과민한 감각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래, 준호 씨도 좋은 아침. 나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훔쳐보았다. 어젯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말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자꾸만 오버랩되었다.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나는 그의 식사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 숟가락을 드는 손목의 힘줄. 모든 것이 어젯밤의 충격과 연결되어 보였다. 그의 옆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애써 밥에만 집중하며 내 안의 감정들을 억눌렀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식사를 마친 준호가 말했다. 나는 순간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제도 어머니 혼자 다 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식기를 들고 싱크대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늘 착하고 성실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이런 행동이 나에게 낯선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준호가 싱크대 앞에 섰다. 좁은 주방 공간에서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에게서 희미한 비누 향과 함께 어제 느꼈던 낯선 남자의 채취가 섞여 느껴지는 듯 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넓은 등 근육이 꿈틀거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괜히 컵을 정리하는 척했다. 우리의 팔이 스칠 듯 말 듯 가까웠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어깨에 닿는 듯 했다. 그때였다. 그가 갑자기 자흐 하고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준호 씨, 괜찮아요. 그의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고 컵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인 듯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잠시 정신을 놓았나 봐요. 그는 아픈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어디 봐요. 깊지 않아도 피가 나잖아. 잠시만요에 나는 그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찾아왔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손은 내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다. 나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내 손에 닿는 그의 체온이 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그의 어젯밤의 고통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폐만 끼치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무슨 소리야? 별것도 아닌데 뭘 조심해야지.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내 안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아찔했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자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어젯밤처럼 깊고 왠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혹시 많이 피곤해요, 준호 씨. 나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을 좀 설쳤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의 말은 아내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위의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아내의 부재가 그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의 말을 듣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젊었고 아내와 한창 좋을 나이였다. 그런 그가 밤마다 잠을 설친다니? 그 너무 큰 고민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 것일까? 그래, 수진이도 많이 걱정하겠네. 나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고통이 나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을 키웠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준호를 더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성실하게 지냈지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서 어딘가 모르게 피곤함과 불편함이 느껴졌다. 특히 그가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때 허리를 잡거나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내가 목격했던 그의 사적인 고통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였다. 나는 그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문득 어젯밤 그가 발랐던 크림이 떠올랐다. 단순한 근육통 크림이 아니었다. 분명 남성들만이 쓰는 그런 종류의. 나는 나의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55년 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몸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준호가 부엌으로 다가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가서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쉬는 것보다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는 굳이 내 옆에 서서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우리의 몸은 또다시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졌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가 깎는 감자 소리가 빗소리처럼 내 귀에 울렸다. 준호 씨,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흔들렸다. 아니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어떤 숨겨진 슬픔과 함께 말 못할 고민을 보았다.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가 보고도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도 설치는 것 같고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내 손에 닿는 그의 체온이 나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혹시 수진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나는 나도 모르게 어젯밤 들었던 딸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는 충격이 역력했다. 나는 그의 반응에 나 또한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걸?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동시에 어떤 나약함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홀로 지냈어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남편이 죽고 혼자 지내면서 여자로서의 몸과 마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비밀이 나에게 나의 비밀을 꺼내게 만든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깊은 이해와 함께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어떤 따뜻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나의 텅 빈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젊었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남자의 눈이었다. 수진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유학도 간 거고. 나는 나도 모르게 딸의 고통까지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나누고 있었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우리의 몸은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 그는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내 손을 감싸는 그의 손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남자의 온기와 함께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위와 장모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자와 남자로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감정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진에게서 걸려온 국제전화였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다. 전화벨 소리는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단번에 깨뜨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지만 내 안의 감정들은 이미 격렬한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수진은 유학 생활이 힘들다고 준호를 혼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투덜거렸다. 나는 애써 괜찮다고 준호도 잘 지낸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내 시선은 부엌에 서 있는 준호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감자를 깎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수진이가 걱정이 많네. 네, 그렇네요.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말 못할 비밀과 함께 묘한 감정의 교류를 느꼈다. 그의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었고 나의 외로움이 그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르게 따뜻함과 함께 어떤 강렬한 욕망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우리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빗소리는 다시 거세졌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오늘 준호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와의 미묘한 신체 접촉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의 너무 큰 비밀과 나의 20년 고독이 서로 얽히면서 나의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죄책감과 동시에 그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나의 55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오늘 준호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와의 미묘한 신체 접촉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의 너무 큰 비밀과 나의 20년 고독이 서로 얽히면서 나의 내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죄책감과 동시에 그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나의 55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흐린 하늘 아래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준호와 나는 어제처럼 어색한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의 손에 붙인 밴드가 유난히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밴드는 단순히 상처를 가리는 것을 넘어 우리 사이에 생긴 새로운 비밀의 징표 같았다. 설거지를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어제 잡았던 그의 따뜻한 손과 그의 어깨에서 느껴졌던 희미한 체온을 떠올렸다. 내 안의 감정들은 어젯밤보다 더욱 선명하게, 격렬하게 요동쳤다. 며칠 후, 딸 수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학업이 바빠 다음 주말에 캐나다로 잠시 학회에 다녀올 예정이라 준호와 통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딸의 말은 내 귀에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수진의 부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허락할 것이었다. 집안에는 이제 나 홀로 남겨진 고독과 그 고독을 함께 나누게 될 준호의 존재만이 가득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낯선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의 빈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뜨거운 불꽃 같았다. 점점 더 우리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다. 준호는 낮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했고 나는 집안일을 했다. 저녁이 되면 나는 그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는 이제 그의 입맛에 맞게 간이 맞춰졌고 김치찌개는 그의 매운맛 취향을 고려했다. 나는 그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숟가락을 드는 소리, 밥을 삼키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귀에는 특별하게 들렸다.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나의 있고 지낸 여성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의 식사가 나의 빈 공간을 채우는 듯했다. 하루는 준호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제가 잠시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점심은 어머니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비밀을 떠올렸다. 혹시 어젯밤 내가 본 그 문제 때문일까?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니? 나는 걱정하는 척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정기검진 같은 거라서요.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가 병원에 간 사이 나는 그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어쩐지 그의 방에 그의 고통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침대 옆 협탁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내가 보았던 바로 그 크림 상자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크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의약품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크림 용기에 적힌 작은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단어들 속에서 남성 기능 강화와 같은 문구들을 발견했다.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였다. 나는 그의 방을 나왔다. 손에는 여전히 크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묘한 생각에 잠겼다. 수지는 그의 가장 큰 고통을 알면서도 그를 혼자 내버려 두고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었다. 20년 동안 홀로 지낸 나에게 그의 고통은 나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같았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라고 권했다. 어머니, 제가 샤워하는 동안 잠시 침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비밀을 떠올렸다.
허리가 안 좋다는 것이 단순한 변명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의 고통이 허리까지 연결된 것일까? 나는 그의 방으로 들어섰다. 침대 시트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묘한 남자의 채취가 방 안에 가득했다. 나는 그의 셔츠를 발견했다. 그의 셔츠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과 함께 그의 채취가 섞여 느껴졌다. 나는 셔츠를 들어 올려 잠시 코에 대보았다. 낯선 충격과 함께 잊고 지낸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다시 한번 나를 흔들었다. 나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베개를 바로 놓았다. 그의 베개에서는 그의 머리 냄새와 함께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낯선 남자의 냄새가 나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샤워를 마친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베개에서 얼굴을 떼고 방을 나왔다. 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그의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안의 감정들은 이미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그의 방으로 향했다. 준호 씨, 샤워하고 나면 몸이 좀 풀릴 거야. 혹시 허리 마사지라도 해줄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방으로 들어가며 말을 건넸다. 그의 방은 어두웠고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는 얇은 잠옷바지만을 걸친 채였다. 그의 상체는 나에게 낯선 남성적인 매력을 드러냈다. 넓은 어깨와 잔근육, 그리고 그의 탄탄한 가슴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해주는 마사지가 최고지.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동시에 어떤 나약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등 근육은 뭉쳐 있었고 나의 손에 닿는 그의 체온은 뜨거웠다. 시원해, 준호 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나지막이 신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정말 시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서 등, 그리고 허리로 손을 내렸다. 그의 허리는 뭉쳐 있었고 나의 손에 닿는 그의 피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나는 그의 허리를 주무르는 동안 그의 비밀을 떠올렸다. 그의 고통이 나의 손에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듯 했다. 나는 그의 허리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수진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 나의 말에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아. 어머니는 다 알아. 수진이가 유학 가기 전에도 밤마다 힘들어하는 소리 다 들었어. 나는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비밀이 나에게 나의 비밀을 꺼내게 만든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는...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작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준호 씨, 어머니가 다 이해해. 남자로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여자로서의 고통도 얼마나 큰지 어머니는 다 알아. 나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나의 손에 닿는 그의 피부는 부드러웠다. 우리의 몸은 침대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품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수진이에게는 말할 수 없고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그의 채취는 나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괜찮아. 준호식, 어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나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묘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강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니, 정확히는 사타구니 부근으로 이끌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허벅지는 뜨거웠고 나의 손에 닿는 그의 피부는 부드러웠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것은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자신의 고통을 내 손에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듯 했다. 나의 손가락 끝으로 그의 너무 큰 비밀의 윤곽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몸은 뜨거워졌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듯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뜨거웠고 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나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준호 씨, 괜찮아. 어머니가 위로해줄게.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나의 허리를 감쌌다. 우리의 몸은 침대 위에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날 밤, 빗소리는 더욱 거세게 창밖을 두드렸다. 빗소리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침대 위에서 우리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나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의 강한 팔이 나의 몸을 감쌌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의 체온과 그의 강렬한 남성적인 에너지가 나의 빈 몸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나지막이 신음했다. 나의 몸은 알 수 없는 쾌락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넘어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나의 여성성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의 고통은 나의 쾌락이 되었고 나의 위로는 그의 해방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욱 깊어졌다. 그의 강렬한 숨소리와 나의 낮은 신음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나의 55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쾌락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듯 했다. 새벽이 다가오고 빗줄기는 점차 잦아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붙였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의 강한 팔에 안겨 잠이 든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했다. 아침이 밝았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나의 손끝에 닿았다. 어젯밤의 모든 일들은 꿈만 같았지만 나의 몸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이해와 함께 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모든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우리는 서로에게 묘한 어색함과 동시에 새로운 친밀감을 느꼈다. 그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냄비 속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 모든 일상의 소음들이 이제는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은밀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갔다. 딸 수지는 여전히 유학 생활에 바빴고 우리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워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금기된 사랑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다. 우리의 은밀한 미래는 빗소리처럼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갔다. 수지는 여전히 학업에 매진하며 바쁜 유학 생활을 이어갔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미래는 더욱 깊어졌고 나는 준호의 품 안에서 잃어버렸던 여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금기된 사랑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수진은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준호 잘 지내지? 혼자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수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준호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랑 같이 밥도 잘 먹고 나는 옆에 앉은 준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손가락으로 밥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죄책감과 함께 우리 사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강한 연대감이 피어났다. 수지는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주변을 연신 둘러보는 듯 했다. 엄마, 혹시 집 좀 보여줄 수 있어? 오랜만에 집안 구경 좀 하고 싶어서 나는 순간 당황했다. 준호와 함께 있던 내 모습이 수진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되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렸다. 거실, 부엌, 그리고 나의 방 모든 곳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방만은 카메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렸다. 수지는 화면 속 집안 풍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어휴, 역시 엄마 손길이 닿으니까 집이 깔끔하네. 준호가 불편해하는 건 없고 나는 순간 준호의 너무 큰 비밀을 떠올렸다. 그의 고통이 과연 수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준호도 잘 지내. 준호는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그제야 안심한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수진의 영상통화는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비밀이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수진의 전화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집안에서도 서로에게 말을 거는 횟수를 줄였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피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있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말 못할 감정들을 주고받았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이 연결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다. 마트에서 우연히 옆집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다.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우리 동네에서 살아온 분이라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말을 건넸다. 어머, 미연 씨, 오랜만이네. 수진이네 사위는 잘 지내? 혼자 외국 나가 있어서 걱정 많겠어.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박 여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지내는데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어서 괜찮아요. 박 여사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운 듯했다. 요즘 미연 씨 집에서 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 설마 사위가 밤늦게까지 컴퓨터라도 하나? 그래도 너무 피곤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박 여사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제가 밤마다 잠이 없어서요.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다 보니 불을 켜놓는 날이 많아요. 박 여사는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했다. 마트를 나서는 내내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여사의 시선은 단순한 이웃의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외부의 눈이었다. 나는 준호와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웠다. 동시에 나의 욕망이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남편의 사진이 걸린 것을 떠올리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준호에게 박 여사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호 역시 나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보였다. 어머니,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밤에는 불을 켜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밤이 되면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나의 방으로 향했다. 우리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빗소리는 우리의 미래를 감싸는 유일한 증인처럼 창밖을 두드렸다. 나는 준호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외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집안일을 하다가 준호의 방에서 익숙한 물건을 발견했다. 수진이 결혼하기 전까지 쓰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왠지 모르게 일기장 안에 수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안에는 수진의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 준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너무 큰 비밀에 대한 언급까지. 나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충격에 빠졌다. 수진은 준호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나의 딸 수진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나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준호와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내가 그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동안 나의 딸은 홀로 외롭게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내 안의 감정들은 혼란스러웠다. 준호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나는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딸의 행복을 위해 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그날 밤, 준호가 나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 씨, 수진이가 많이 힘들었대. 당신의 비밀 때문에 당신에게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대. 준호는 나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는 내가 수진의 일기장을 읽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수진이에게 말 못할 고통을 안겨준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준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이해해. 하지만 수진이도 나의 딸이야. 나는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딸의 행복을 위협하는 금기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 수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렸고 우리는 서로의 품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나의 욕망과 딸의 행복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애정과 동시에 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떠나겠습니다.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준호 씨. 어디로 떠난다는 거야?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찾아낸 새로운 삶의 의미가 나의 욕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일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야, 준호 씨 가지 마.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그의 희생적인 선택에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나를 위해, 수진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집에서 지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나의 욕망을 억누르며 준호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외부에 알려질 위험을 넘어 내부적인 갈등과 희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수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다음 주말에 캐나다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수진이 돌아온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준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과 함께 이스디슨 해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의 은밀한 미래는 빗소리처럼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갔다. 수지는 여전히 학업에 매진하며 바쁜 유학 생활을 이어갔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미래는 더욱 깊어졌고 나는 준호의 품 안에서 잃어버렸던 여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금기된 사랑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다. 수진이 돌아오는 날은 며칠 남지 않았다.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미세한 떨림이 가득했다. 준호는 낮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했고 나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조차 날카롭게 느껴졌다. 우리의 침묵은 깊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죄책감과 슬픔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무언의 질책을 느끼는 듯했다. 내가 20년 만에 되찾은 여성으로서의 감각, 준호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나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휘몰아쳤다. 죄책감은 나의 목을 조여왔지만 준호와의 시간 속에서 느꼈던 짜릿한 해방감과 따뜻한 위로는 너무나 소중했다. 수진이 돌아오기 전날 나는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가 다시 창밖을 두드리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나의 방 침대에 마주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준호 씨, 정말 괜찮겠어?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준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이해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희생적인 선택에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나를 위해, 수진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품 안에서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다. 그의 강한 팔이 나의 몸을 감쌌고 나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미뢰이자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과 작별하는 슬픈 의식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준호와 함께 마중을 나갔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수진은 짐을 든 채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듯 건강해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진은 준호의 품에 안겨 반가운 듯 웃었고 나에게도 달려와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딸을 다시 만난 안도감.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시간에 들떠 보였다. 그녀는 유학 생활의 에피소드를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의 감정들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준호와 나의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했다. 엄마,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외국에서는 이런 맛을 느낄 수 없다니까. 그녀의 칭찬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행복 뒤에 숨겨진 준호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좀 쉬어야겠어. 오랜만에 비행했더니 온몸이 쑤시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향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이제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무언의 질책을 느끼는 듯했다. 내가 20년 만에 되찾은 여성으로서의 감각, 준호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나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휘몰아쳤다. 죄책감은 나의 목을 조여왔지만 준호와의 시간 속에서 느꼈던 짜릿한 해방감과 따뜻한 위로는 너무나 소중했다. 새벽녘,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수진의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준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어젯밤 내가 준호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나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수지는 여전히 그의 너무 큰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침실 안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망설이는 손길로 문틈을 조금 더 벌렸다. 안에는 수진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준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오. 수진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딸이, 나의 사위가 이렇게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나는 그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는 소리 없이 문틈을 닫고 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나의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나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내가 그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동안 나의 딸은 홀로 외롭게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젯밤의 고통을 애써 감추려는 듯 밝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역시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마쳤지만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밖으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도 만나고 바람도 좀 쐴 겸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그의 비밀을 떠올렸다. 그가 동창들을 만난다는 것이 단순한 변명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려는 것일까? 나는 그의 눈빛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애정과 함께 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래, 준호 씨, 조심히 다녀와.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다. 그는 나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다. 그는 나의 품을 떠나 현관문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깨는 넓고 듬직했지만 동시에 어떤 나약함이 느껴졌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수지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나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떠난다는 것은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까지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깊은 상실감에 시달렸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잠에서 깼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준호는 어디 갔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친구들 만난다고 잠깐 나갔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에게 다가와 앉았다. 엄마, 준호랑 이야기 좀 나눴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수진이 준호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챈 것일까?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시 유학 가기로 했어? 이번에는 준호도 같이. 수진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유학이라니. 갑자기 왜? 엄마도 알잖아. 준호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저도 여보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외국에 나가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희생적인 선택에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나의 딸이, 나의 사위가 이렇게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나는 그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래, 수진아. 잘 생각했어. 엄마가 너희들을 응원할게.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 엄마도 엄마만의 행복을 찾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준호는 다시 유학길에 올랐다. 집안에는 다시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홀로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준호가 떠난다는 것은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까지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깊은 상실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미래를 통해 되찾은 여성으로서의 감각,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미연이 아니었다. 나는 20년 동안 죽어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되찾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비록 금기된 사랑은 막을 내렸지만 나는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사진 속 인자한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질책하는 듯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듯 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당신도 나를 응원해 줄 거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어깨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의 55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한 미소였다. 나는 더 이상 고독에 갇힌 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이번에는 나 혼자 먹을 밥이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식탁에는 나 혼자 앉았지만 더 이상 텅 빈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에서는 희망이 빛났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는 따뜻했고 나의 마음은 더욱 따뜻했다. 나의 55년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해방이자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에서는 희미하게 빗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는 더 이상 나의 고독을 감싸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소리 같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가득했다. 나는 이 빛을 따라 나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잘 자. 나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공기가 나의 피부에 와닿았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의 55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평화로운 잠이었다. 나는 이 잠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새로운 삶의 꿈을 꿀 것이다.